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K-팝을 소유를 많이 하느냐 보면 일본이 다시 1위로 급부상을 했고요. 지금의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이그룹 못지않은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고, 예전에는 보이그룹은 여성 팬들, 걸그룹은 남자 팬들 네. 이런 등식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걸그룹 팬들이 여성 팬들의 분포로 굉장히 많이 그게 흥미로워요, 늘어나고 저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인들로 구성된, 영어로 부르겠죠, K-팝을 오디션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K-팝을 또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박준영의 트렌드 앤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되어서 직접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을 거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 가운데 하나가 저는 K-팝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K-팝에서 일어난 트렌드를 보는 것은 지금 다른 산업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오늘 제가 이제 K-팝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블립의 김홍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시는 일 직접 네.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인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홍기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걸 하다가 최근에는 K-팝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또 K-팝 중에서도 팬들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블립이라는 서비스고요. 팬들이 좀 더 재밌고 쉽고 그렇게 덕질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거는 저희가 또 K-팝 레이더라고 한국에 거의 한 750개 정도의 그 아티스트들을 데이터로 계속 모아서 보기 쉽게 마치 주식 그래프처럼 랭킹 형태로 또 대시보드 형태로 K-팝 레이더라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표님. 제가 2019년부터 계속 K-팝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지난 3년간 유튜브에서의 K-팝 소비량이 한 2.5배 정도 증가했다는 자료를 봤어요. 네, 그래서 네. 한번 K-팝 세계 지도에서 어떤 양상들 나타났고 네.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네.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가 K-팝 레이더라는 서비스를 공개한 지가 딱 2019년도였는데요. 그때 그 K-팝 레이더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의미 있는 거를 같이 공개해서 하면 더 화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던 게 바로 말씀하신 K-팝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데이터를 갖고 누가 전 세계에서 어디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는 인포그래픽을 같이 발표를 했던 게 K-팝 세계 지도였는데, 그때 좀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이 됐고, 이번에 2022년도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2019년도 팬데믹 이전의 K-팝 지용도가 과연 이렇게 3년 후인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지금에 어떻게 변화했을까,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좀 대략 네. 주목할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K-팝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는 네. 오프라인 이벤트인데 그걸 다 네. 못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참 이제 글로벌 음악이라고 다 했는데 글로벌로도 못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의 그 유튜브 기준으로의 소비량이 2.5배나 네. 증가했다. 네. 그래서 그 시장 자체나 소비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는 게 사실은 되게 놀랄 만한 일이고, 네. 팬데믹이라는 암담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팝한테는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기간이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발표했던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거의 한국은 거의 비슷한데요. 두 가지 좀 국가들의 이 약진이 좀 되게 도드라졌는데,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일본이 K-팝을 소비하는 전체 국가가 6위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한국 다음에 2위인 국가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K-팝을 소유를 많이 하느냐 보면 일본이 다시 1위로 급부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기타에 요만큼 이제 들어있었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없었군요. 인도가 지금 일본,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3위 국가로 네.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번에 발표했던 K-팝 세계 지도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시장 얘기를 하시니까 제 생각에 지금 연사마를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티타임즈 시청자분들 네. 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 겨울 연가가 히트를 쳤던 그 시기에 대략 추산을 보면 지금 일본의 K-팝의 문화를 이끄는 팬덤들은 연사마를 좋아했던 아들, 딸들이 아니지 않을까. 이게 너무 확대 해석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K-팝 유행 아니냐, 네.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냐라고 네. 하는데, 저는 한류도
맞물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사마 그리고 우리 예전에 비, 동방신기, 일본의 한류가 부모 세대였다면은 요즘에 Z세대들은 부모님이 좋아했었던 한류 바탕으로 너무 익숙한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4세대 아이돌들이 또 그들이 받아들이는 또 지금 새로운 또 K-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일본에서도 젊은 세대들한테도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단순히 BTS랑 블랙핑크, 트와이스 말고더라도 뭐 아이브, 케플러, 뭐 스트레이키즈 다양한 지금 4세대 아이돌들이 되게 골고루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서 거의 신한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좀 데이터상으로 눈에 띄었던 아티스트가 누군가요?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네. 데뷔한 팀 중에서는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던 게 NCT 드림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특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있지 같은 경우도 이제 4세대 아이돌이긴 하지만 팬데믹 네. 기간 전에 이제 데뷔했는데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성장률 거의 2위. 그리고 BTS 다음에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네.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거의 넥스트 BTS라는 키워드까지 나올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성장을 했던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4세대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마 2022년에 급부상한 키워드라고 맞습니다. 좀 생각이 들어요. 네. 4세대 아이돌에 대한 정의를 좀 대표님 내려주시겠어요? 4세대 아이돌의 정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뭐 네. 시기적인 관점도 있고, 근데 제가 보는 건 미디어 관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아이돌은 방송국 시스템 위주의 출연을 해야 됐던, 그리고 팬들은 그걸 바라만 봐야 했던 그게 저는 1세대, 그러니까 H.O.T, 잭스키스, SES 이럴 때였던 것 같고, 2세대는 디지털 시대에 데뷔했었던 빅뱅 그런 팀들이 2세대. 이때 이제 유튜브가 한창 태동했을 때가 이제 보면은 또 소녀시대도 그렇기도 했고,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이런 팀들이 어떻게 디지털 베이스로 시작했던 팀인데, 저는 3세대는 이제 SNS, 직접 팬들이랑 SNS 상으로 직접 자기 채널에서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고, 팬들도 어떤 TV나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직접 멘션도 걸 수도 있고 또 실시간 생중계도 볼 수 있고, 네. 저는 그게 이제 3세대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미디어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는 완전 그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났던, 그리고 앞에 3세대들이 이미 글로벌로 고속도로를 깔아준 상태에서 여러 미디어 환경을 활용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프리 데뷔 기간들도 가지면서 데뷔하는 친구들, 그런 팀들이 4세대인 것 같은데, 물론 또 아직 4세대가 온 것이냐 아니냐 조금 뭐 이런 겹치는 것도 것 있어요.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미 글로벌하게 K-팝이라는 네. 문화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K-팝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맞습니다. 팀들을 4세대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팬데믹 이전에 데뷔해서 성장한 팀들 위주로 제가 NCT 드림부터 네, 말씀드렸던 건데, 네. 팬데믹 기간 안에서 데뷔한 팀들, 딱 그 4세대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팀들도 팬데믹 기간 동안 네. 많은 성공을 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에스파, 데이터 네, 이으면은 엔하이픈, 아이브, 트레저, 케플러, 스테이시, 엠믹스, 르세라핌, 위클리, 빌리 이런 순서로 네. 팬데믹 기간에 태어나서 인기를 얻고 있는 순인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K-팝 아티스트인데 데뷔하면 기본적으로 팬을 만들고 팬을 만나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팬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니터로와 댓글로만 만나봤던 팀들인 건데, 네. 팬데믹이 끝났는데 이제는 이 팀들의 세상이 됐죠. 어려운 시절에 데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뭐 온라인 컨텐츠 등등을 통해 가지고 또 완전 이렇게 안착을 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4세대 아이돌 걸그룹의 공통적인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4세대 아이돌에 있어서의 걸그룹의 개념 자체가 이전이랑 완전 달라진 것 같은 게 되게 네.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요. 네. 4세대 걸그룹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로는, 예전에 남자 그룹은 팬덤을 탄탄하게 모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다면, 걸그룹은 팬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적이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팀들, 팬덤 비즈니스가 아니라 히트곡이라던가 행사, 그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로 바라봤던 게 이제 걸그룹이었는데, 지금의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이그룹 못지않은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고, 예전에는 보이그룹은 여성 팬들, 걸그룹은 남자 팬들, 네. 이런 등식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걸그룹 자체의 팬들이 여성 팬들의 분포로 굉장히 많이 그게 흥미로워요,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고객이 다 여성이잖아요. 네. 다 남자보다. 근데 K-팝에 있어서는 항상 보이그룹이었지만이 적극적인 여성 팬들이 보이그룹뿐만이 아니라 걸그룹한테도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에 걸그룹이 지향했었던 음악이라던가 메시지가 4세대 아이돌들한테는 완전 다른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세대별로의 여성의 젠더의 이슈가 계속 바뀐 거가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꼭 사랑을 구해야 하고 애교, 섹시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잖아요. 네. 그러다가 걸크러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되게 생소했잖아요. 마마무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걸크러쉬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모든 팀들이 다 걸크러쉬고,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팀들에 꼭 궁성 캐릭터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걸그룹이 노래하는 메시지 자체도 사랑 노래에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여성 팬들이 그런 메시지에 공감하고 또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또 많은 걸그룹들이 보이그룹에서 했었던 세계관 같은 것들을 들여오면서 많은 팬들이 점차 확보되고 놀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오래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걸그룹이 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고, 네. 그것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의 힘. 네, 뭐 아시다시피 세계관의 힘. 네, 맞죠. 네. 네. 아이브도 그렇고 네. 뭐 많은 팀들이 그렇죠. 우리 네. 유세라핌도 그렇고 네. 그렇죠. 걸그룹이 어떤 그 메시지가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 대표적인 게 저는 아이브랑 여자아이들, 톰보이랑 이번에 나왔던 누드 같은 것들이 대표이기도 한데, 아이브는 신인인데 나르시즘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래된 신화에 있는 소재를 갖고서는 걸그룹에다가 대입해서 팬들도 같이 그거를 공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아이브의 세계관이 제일 요런 흐름에 있어가지고 되게 상징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메시지나 뭐 가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컬러 개념의 RGB를 갖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시리즈로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심지어 그게 되게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아이브의 그 인기가 초통령을 부를 만큼 그 세계관을 되게 어렵지 않게 컨셉에 맞춰서 했던, 요즘에 제일 재밌게 봤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Z세대 인터뷰를 하고 현재 그 분립에서 투표하셨잖아요. 세계관 투표하기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팀의 세계관을 다 봤는데 공통적으로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내가 중요해졌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10대나 또는 Z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그런 컬처 코드를 잘 가지고 왔다, 그렇게 봤어요. 세대 간에 컬처 코드가 같이 통용되지가 잘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임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코드로 각자 무엇을 연상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세대 간 다 다른 거예요. 10대가 우리 엄마를 연상하는 것과 20대가 연상하는 것과 40대, 50대가 연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Z세대는 오히려 전 지구적으로 같은 문화에서 놀고 K-팝을 선호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과 나의 이야기는 같은 코드로 작동한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Z세대는 좀 서로 통한다. 저는 그거에 포문을 열었던 게 저는 BTS, 맞아요. Love Yourself. 똑같은 스토리에 전 지구적인 공감하고 있는 그 Z 세대들이 다 똑같이 비수가 팍 온 것처럼 그렇게 그 느꼈던. Z세대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저도요. 동밍아웃을 하잖아요. 네. 제가 글 쓰면서 힘들 때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에너지를 끌어올렸던, BTS 세계관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BTS를 좋아하고 아미가 되고 아침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이런 리추얼이 있었죠. 저 이런 분들 많이 뵀어요. 저도 공감하는 게 단순히 Z세대들만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넘는 BTS는 세대를 넘었죠. 그 메시지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고, 저는 그게 이제 아이브도 성공 법칙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툴은 세계관이지만인 그 안에의 메시지는 거기에 대한 서사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과 나르시즘을 좀 맞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아이브가 보여주는 세계관은 저도 흥미롭게 저도 봤어요. BTS 얘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제가 흥분했군요. 네. K-팝 얘기를 계속 하니까 BTS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블랙핑크, 있지 뭐 이런 팀들이 글로벌하게 이미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K-팝에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흥미로운 부분은 올해 2022년에 10월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K-팝 장르가 생겼잖아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K-팝의 정의가 뭐냐? 왜냐하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는 기존에는 뭐 락이니 R&B니 뭐 힙합이니
라틴이니 이런 음악 장르들이 하나의 장르 부문으로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케이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케이팝의 정의가 뭐냐?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대표님이랑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케이팝 장르가 생겼는데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 시각에서는 팝에서 이게 이제 대중들의 투표 방식으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케이팝을 이리 주기 싫어하는 주최 측의 꼼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K-팝 카테고리가 생겼다고 했을 때 헤드라인만 보고서 저 되게 속으로 엄청 놀라고 진짜 대박이다라는 다들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3대 뮤직 어워드잖아요. 그쵸. 네. 빌보드, 그래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이름 자체가 아메리칸 뮤직 뮤직 어워드인데 어워드. K-팝을 그치.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그러네요. 한국 대중음악상을 뽑는데 브리팝이 들어가 있는 뭐 거지. 그런 개념인 거 J-팝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죠. 왜 한국에서 네. 뽑는데 왜 거길 뽑아라고 하는 거가 꼼수다 등등 하면요 하지 네. 안 하면 되죠. 왜 네. 그런 논란도 만들고 의심을 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의 정통성도 의심받는 거잖아요. BTS가 미국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BTS가 미국이나 어디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국내 매체에서 이렇게 떠들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BTS는 미국에서 인디뮤직이었어요. 단순히 인기가 적다를 떠나가기 전에 메이저 시스템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미디어들에서 그리고 그들의 소셜 계정에서 BTS를 많이 언급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좋아요, 댓글 수가. 그래서 네. 본인들이 BTS를 언급하면은 뭔가 수치가 올라간다는 데이터들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도 상업적으로 이 어워즈의 흥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K-팝을 쓸 수밖에 없는 다른 음악 장르보다는 K-팝이라는 카테고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그만큼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팬들의 어떤 그 열화와 같은 몰려오는 그 상상을 다 하면서 논란을 그냥 뒤로 하고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미국에 있는 많은 매체들이나 플랫폼들이 K-팝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회사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지. 저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네, 봅니다. 맞아, 네, 맞아. 네.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네. 기존의 음악 장르들이 있잖아요. 락, 뭐 힙합. 그러면 그쵸, 이제 그쵸, 그 그쵸. 음악의 스타일들이 우리는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K-팝이라고 하면 K-팝의 음악의 스타일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K-팝 정의를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K-팝의 정의도 옛날도 달랐고 내년이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K-팝이. K-팝에 대한 정의가 제 주변에 많은 전문가분들 뭐 K-팝 관련된 분들이랑 얘기할 때 도대체 K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음악 스타일이가 댄스와 비주얼 또 어떤 메시지적인 것도 있겠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의 시스템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이상하게 보는 시기가 꽤 있었어요. 해외에서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너의 재능을 보고 내가 너를 데뷔시켜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고서는 너 영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춤도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한 10년 동안 키워가지고 아티스트가 아니라 기획사의 기획에 의해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데뷔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돼서 앞으로도 K-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P-팝, 필리핀 네. 팝, 말레이시아 팝은 M-팝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로 부르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 K-팝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뮤직비디오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막 의상도 그렇고 단순히 보여지는 거 말고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스템 자체가 다양한 국가별 팝이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인들로 구성된 영어로 부르겠죠. 그런 K-팝을 지금 오디션도 보고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K-팝을 또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될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음악 장르처럼 소비될 수도 있지만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어떤 성공의 확률이 되게 높고 갑자기 등장한 시스템이 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님 라고 말씀은 이제 시스템이 K-팝의 어떤 중요한 정의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내가 K-팝 하면 뭘 연상했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티네이저들이 나와서 군무를 그쵸. 추고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찍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화려하죠. 네. 화려하고 매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앨범의 스타일이 있고 컨셉들이 명확하게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메이크업부터 패션까지 이 스타일을 연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말레이시아건 미국이건 필리핀이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건 K-팝 따라한 거야 라고 보는 거는 즐겁고 반길 부분이고 저는 여기에 팬들이 들어가야 된다. 팬덤의 이 문화가 K-팝을 그렇죠. 정의
정의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이고 K-팝 팬덤의 양상이 일어난 주인공이 누구냐? 그럼 아티스트도 있지만 한국에서 그 K-팝 문화를 즐긴 팬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팝을 즐기는 문화가 같이 수출이 돼서 글로벌하게 어떤 K-팝의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 K-팝 자체를 정의 내리고 그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영부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문화적 장르로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총체적인 어떤 컨셉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